며느리가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경의 말에 마을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고요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몇 세대씩 이웃하며 지내던 그곳에서 누군가를 해치려 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큰 소동이었다. 그런데 신고의 대상이 며느리,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동네에서 가장 인심 좋다는 김만수였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정작 만수는 다리를 떨면서 낮게 말했다. 그 여자를 잡아야 합니다. 그게 다 제 탓일 수도 있어요. 며느리에게 향하던 시선들이 갑자기 만수에게로 향했다. 왜 제 탓이지? 만수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함께 그날의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만수는 작은 전원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준호는 도시에서 살았다. 어느 날 준호가 전화를 했다. 아버지, 곧 내려갈게요. 인사드릴 사람이 있어요. 며칠 후 준호는 한 여자를 데리고 내려왔다. 차분한 인상의 40대 초반 여성. 이름은 강윤정. 안녕하세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수는 첫인상부터 낯설었다. 그녀의 웃음은 계산된 듯했고 눈빛은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주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윤정 씨랑 결혼하려고요. 그 전에 아버지가 좀 도와주셨어야 하는데. 뭘? 준호는 눈치를 보며 말했다. 윤정 씨가 개인 사업하다가 빚이 좀 생겼어요. 아버지가 집 좀 담보로 잠깐만 도와주시면. 만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안 돼. 집은 내 엄마와 함께 모은 평생이다. 그 말에 윤정의 미소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 순간을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뒤 준호는 다시 도시로 올라갔고 윤정은 뜻밖에도 마을에 남겠다고 말했다. 제가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준호도 자주 못 오잖아요. 만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혼자 밥 해먹기도 힘들다는 핑계에 결국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윤정은 아주 모범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했다.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극진한 인사를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다. 저 여편네 뭔가 냄새 안 나나? 그래도 챙기는 거 보면 효부 같은데. 의심과 칭찬이 뒤섞여 떠돌았다. 만수 역시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 윤정이 요리를 가져올 때마다, 약을 챙겨줄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냉각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속셈이 있는 건가? 장면 3. 이상한 약봉지. 어느 날 저녁 윤정이 만수에게 약을 챙겨주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2알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바꿨대요. 의사가? 무슨 의사? 아버님 치매 검진 받으셨잖아요. 그때 의사분이. 만수는 그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윤정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기억이 살짝 혼동되시는 것 같아요. 드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윤정이 잠시 방을 나갔을 때 만수는 약통을 들여다봤다. 약봉지에는 병원명도 처방의 이름도 없었다. 그저 손글씨로 저녁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만수는 심장이 콩 내려앉았다. 이 여자가 날 병들게 하려는 건가? 그는 그날부터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숨겨두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단둘이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때쯤 아들 준호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여러 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정아, 준호한테 왜 연락이 안 되냐? 윤정은 태연하게 말했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대요. 한동안 연락 못할 거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아버님,
준호랑은 제가 더 자주 연락해요. 이 말에 만수의 손이 덜컥 떨렸다. 그리고 며칠 후 우편함에서 만수는 아들 이름으로 온 내용 증명을 발견한다. 부모 부양 의무 관련 금전 조정 요청서. 처음 보는 내용이었다. 준호가 보낸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수신인은 만수, 발신인은 윤정의 변호사 사무실. 만수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이 여자가 도대체 뭘 꾸미는 거야? 만수에게는 집안에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다. 외부에 말한 적 없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품가. 몇 가지 문서가 들어있는 금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만수는 희미한 금고 열림 소리를 들었다. 누구야? 거실 불을 켜자. 윤정이 금고 옆에서 서랍을 정리하는 척하며 말했다. 아버님 깼어요? 식탁 아래 서랍이 좀 고장나서요. 하지만 금고 자물쇠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만수는 그날 새벽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그게 목적이었나 돈? 아니면 엄마 유품? 그리고 사건 당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윤정은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만수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 아버님 오셔서 이것 좀 드셔보세요. 건강에 참 좋아요. 만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니 윤정의 손에는 갈색 액체가 든 작은 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액체를 만수의 죽에 넣고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내야죠. 너무 오래 걸렸어. 그 순간 문이 펼쳐지며 마을의 김씨 아저씨가 뛰어들어왔다. 윤정 씨, 이게 뭐예요? 방금 당신이 한 거 다 봤어. 윤정은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수를 향해 낮고 빠른 속도로 중얼거렸다. 아버님, 이건 아버님 때문이에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윤정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을 지키려 한 거예요. 그분이 요즘 이상해요. 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깊게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상해? 윤정은 눈물까지 흘리며 경찰에게 말했다. 며칠 전부터 문도 안 잠그고 돌아다니시고 기억도 못 하시고 밤마다 누군가랑 대화하시고 그 말은 사실과 달랐다. 하지만 경찰은 윤정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 흔들렸다. 김만수님, 최근 혹시 기억이 혼동된 적 있습니까? 만수는 억울해 외쳤다. 아니요. 저 멀쩡합니다. 저 여자 나한테 약을. 그러나 윤정이 바로 끼어들었다. 아버님, 또 약 얘기 그건 제가 드리던 영양제예요. 만수는 숨이 막혀왔다. 이 여자가 경찰 앞에서도 이렇게 능청스러울 줄이야.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다음 날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며느리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아니었나? 아이고, 만수 영감이 요즘 혼잣말도 많이 하더만. 윤정은 마을 어르신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말했다. 아버님이 치매 초기라서요. 제가 지키려 한 건데 오해가 생겨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말에 몇몇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만수는 동네에서 한 부부에게 들었다. 며느리 말로는 영감님이 밤마다 누군가를 쫓아낸다던데 자꾸 금고를 훔치러 온다며 소리도 지르고 만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 마을 여론까지 돌리고 있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윤정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만수는 아들 준호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때 윤정이 말했다. 아버님,
준호한테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그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윤정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 준호가 직장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전화도 못 받아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다. 무슨 문제?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만 더 이상 말 못한다는 듯 애써 떨리는 얼굴을 했다. 그 모습은 매우 정교했고 만수는 소름이 돋았다. 저 눈빛 완전히 준비된 표정이야. 며느리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느낀 만수는 새벽에 금고를 다시 열어보았다. 금고 안에는 아내가 남긴 작은 보석함, 사진 몇 장, 통장,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를 열자 양자 입양 결정 신고서. 만수는 손이 굳었다. 이게 왜 여기? 서류에는 1983년 영아 보호소에서 김만수에게 위탁된 남자아이 1명. 기록 일부 비공개. 그리고 그 옆에는 만수와 아들 준호의 이름이 있었다. 만수는 봉투를 움켜쥐었다. 내가 준호를 데려왔다는 걸 윤정이 알면? 만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윤정이 금고를 열려 했던 이유, 만수가 비밀로 묻어둔 그 문서, 그 모든 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거실 불이 꺼져 있는 가운데 윤정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다. 네, 금고 안에 그게 맞아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아직 시아버지는 모릅니다. 오늘 중으로 그걸 처리하려고요. 만수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지? 윤정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말한 양자 문서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만수의 숨이 멎었다. 윤정은 계속 말했다. 계획대로 해요. 내일 모든 걸 끝내줘. 만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금고 속 문서였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아무렇지 않게 죽을 끓이고 있었다. 하지만 만수는 식탁에 앉지 않았다. 윤정아,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어? 윤정은 웃었다. 아버님이 들으셨구나. 준호예요. 거짓말 마. 윤정의 표정이 단칼에 굳었다. 이제 눈치채셨네요. 부엌의 공기가 차갑게 일어섰다. 윤정은 한참 만에 말했다. 준호는 지금 제 옆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 아들이 아니죠? 만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걸 어떻게 해? 윤정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 양자 입양 신고서, 그걸로 충분했어요. 만수의 손이 식탁 끝을 잡았다. 윤정은 조용히 덧붙였다. 아버님은 모르셨겠지만 준호는 제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만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윤정은 입꼬리를 올렸다. 아버님, 준호는요. 당신이 숨긴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다.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린 듯한 눈빛이었다. 윤정은 현관 앞에 나가며 말했다. 왔어요? 남자가 낮게 대답했다. 문서 확보했나?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거기까진 못 갔어요. 대신 시아버지가 이제 거의 다 알아챘어요. 남자는 짧게 욕을 뱉었다. 늦었군. 그럼 오늘 안에 끝내야지. 만수는 벽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숨이 턱 막혔다. 저 사람 누구야? 왜 문서를? 남자는 이어 말했다. 준호는 아직 못 찾았나? 윤정이 말했다. 네. 휴대폰도 꺼져 있고 마지막 위치가 이상한 곳이에요. 순간 남자는 만수를 향해 고개를 조금 돌렸다.
창문 너머로 그의 실루엣이 스친 것이다. 그 짧은 순간 만수는 그 남자의 눈에서 이상한 낯설음을 느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듯한데 그 낯설음은 기억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만수는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없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윤정이 거칠게 말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진짜 이야기는 산막에서 해야겠네요. 만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정은 속삭였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숨긴 진짜 비밀.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만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윤정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준호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죠.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도. 그녀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아버님, 준비하세요. 이제 곧 진실이 터집니다. 밤 공기가 축축이 깔린 시각. 만수는 부엌 쪽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발자국에 몸을 움찔했다. 낯선 남자가 윤정 뒤를 따라 집안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그 남자는 낮게 말했다. 김만수 씨, 오랜만입니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어? 남자는 미묘하게 웃었다. 기억 안 나시죠? 저는 당신을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만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잿빛 장면 하나가 번쩍하고 지나갔다. 지하실, 울음소리, 희미한 전등, 그리고 팔에 안겨있던 갓난아기. 하지만 그 기억은 마치 스위치를 끄듯 순간적으로 다시 꺼져버렸다.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저는 준호의 친아버지입니다. 만수의 숨이 턱 막혔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아버님. 이분이 준호 친부예요. 만수는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준호를.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었고 당신은 아이를 훔쳐갔죠. 순간 만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다. 훔치다니? 난 보호소에서. 윤정이 대신 말했다. 보호소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기록에 적힌 보호소는 당신이 만들어낸 거였어요. 만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윤정은 단호히 말했다. 우리 남편 준호는 제게 모든 걸 말했어요. 아버지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남자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 문서만 봐도 알 수 있죠. 양자신고서의 출생지 비공개. 그 문구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만수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신이 내 아이를 데려간 그날 나는 당신을 봤습니다. 만수가 경악하며 말했다. 내가? 그럴 리가. 그러나 남자가 휴대폰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흐릿한 사진 속에 병원 뒤편에서 아기를 품고 나오던 젊은 시절의 만수가 있었다.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막으려는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다. 윤정이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사진, 남편이 제일 마지막에 남겨둔 자료예요. 남편? 윤정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이 진실을 알고 난 뒤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 아버지가 뭔가 숨긴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직접 당신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보았다. 저 저주하려고 이러는 거지? 윤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준호는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 했죠.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33년 전, 제 아내는 아들을 낳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은 어수선했고 당신은 그 틈을 노렸죠. 만수의 악력은 약해져 책상에 몸을 기댔다. 거짓말이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 있던 지하실의 울음소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윤정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렀다. 여보, 난 아버지가 싫지 않아. 그런데 금고에 있는 서류를 보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어. 혹시 내가 남의 집 아이라면 아버지가 나를 왜 데려왔는지 꼭 알아볼게. 메시지가 끊기는 순간 윤정은 눈물을 닦았다. 저 메시지가 남편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만수는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준호 내 아들. 그게 전부 오해야. 그러나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었어요. 정적이 흐른 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아이를 훔친 게 아니오. 윤정과 남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만수는 천천히 말했다. 그날 병원이 난리가 났소. 불이 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아기 울음이 들렸소. 난 밖에서 도움을 주려고 있었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아기를 아는 사람이 당신이었소. 낯선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만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더니 이 아이 지켜달라고 했소.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도 안 되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요. 난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인 줄 몰랐어. 그때 당신 얼굴조차 기억 못했소. 그 순간 윤정이 중얼거렸다. 그럼 남편이 말한 남자는?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가 크고 나서야 알았소. 당신 부인이 내 아내와 같은 병동에 있었단 걸. 윤정이 놀라 눈을 크게 뜨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이 난 날 두 사람 다 위급했지. 당신은 아내를 구하러 갔고 나는 아기를 안고 뛰쳐나왔소. 정적이 흘렀다. 만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남아있던 양쪽 손등의 점. 그걸 보고 알았소. 남자가 유심히 바라보았다. 뭘 말이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었소. 윤정이 숨을 들이켰다. 낯선 남자도 순간적으로 굳었다. 만수는 계속 말했다. 불이 난 날 두 산모가 같은 방이었고 아기 포대가 뒤섞였소. 병동은 혼란이었고 간호사도 그 사실을 인정했소.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만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내가 품고 나온 아이가 내 아들이라 생각했소. 윤정은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럼 남편은? 만수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 부인의 아들이었소. 침묵. 그리고 깊은 충격. 남자의 두 손이 떨렸다. 그럼 내가 찾던 아들이 평생 당신 곁에 있었던 건가?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그럼 남편은 왜 실종된 거죠? 남자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건 나 때문이요. 무슨 말이요? 남자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호에게 연락이 왔었소. 혹시 나는 당신 아들이냐고. 윤정이 경악했다. 남편이 정말이요? 남자는 끄덕였다. 난 그에게 말했소. 내가 내 아버지라면 넌 지금 살아있을 아이가 아니라. 그 불 속에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준호는 내게 다시 연락해 왔소. 아버님의 금고에서 뭔가 봤다고. 만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뭘 본 거요? 남자는 낮게 말했다. 양자 신고서, 출생 기록, 불일치 않은 서류들.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다. 남자가 고개를 떨구었다. 준호는 진실을 마주하고 혼란스러웠소. 그래서 며칠만 혼자 있고 싶다며 자취를 감춘 겁니다. 윤정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는 오해한 건가요? 남자는 말했다. 당신이 왜 이 문서를 찾으려 했는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윤정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전 유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뿌리를 찾아주려고 한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었어요. 만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준호가?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사라지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님 금고를 열어봐. 그래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자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윤정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저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버님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길 바랐어요. 정적, 긴장, 그리고 뒤늦은 이해. 만수는 입을 떼지 못했다. 내가 오해했구나. 윤정은 고개를 돌려 말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버님이 뭔가를 감추는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걸. 남자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그 비밀이 결국 우리 모두의 비극을 만든 거요. 며칠 후 민호는 혼자 시골집 마당에 서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가 서로 부딪히며 탁탁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어 했던 마당의 리듬 같았다. 민호는 고요한 마당에 앉아 작은 나무함을 꺼냈다. 아버지가 보험증권과 함께 남긴 또 하나의 편지. 편지에는 짧게 단단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야,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 붙일 곳이다. 내가 그걸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민호는 손을 떨었다. 이 글씨를 보니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어떤 선택을 하려 했는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다. 첫 번째 반전 이후의 진짜 계획. 며느리의 부정조사에서 확실한 증거 없음이 확인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자기 광범위한 재산 중 대부분을 사회 기부 신탁으로 넘기는 절차를 진행해 두고 있었다. 즉, 애초에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지 않겠다. 그 결심으로 재산을 정리한 상태였던 것. 딱 하나만 빼고, 즉, 이 집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민호에게 가도록 해두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민호에게 남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쉼표였다. 민호는 며칠 뒤 보험사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고객님, 불편드려 죄송합니다만 기록 검토 중 하나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생겼습니다. 예. 고인께서 가입하셨던 장기요양보험 가입 당시 곁에 진료 보조 서명을 도운 분의 기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분 신원이 조금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니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은 고객님 아내분이 아니라 아버님이 평생 후원해온 무연고 노인 보호단체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직원이 덧붙였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버님은 혹시나 재산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에게 의심이 쏠릴까봐 처음부터 타인의 서명을 요청해 두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인위적 오류를 만들어 둔 거죠. 민호는 숨을 삼켰다.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가 네.
혹시도 모를 가족 간 의심을 피하려고 서류에 작은 혼선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산맞지 않는 퍼즐 조각 재반전의 시작. 상황을 되짚을수록 점점 이상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짓까지 하셨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때 갑자기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흐릿한 목소리로 했던 말. 민호야, 내가 마음 놓을 수 있게. 내가 할 일은 다 해뒀다. 처음엔 보험 가입을 말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민호는 무언가 마음속에서 삐걱거리는 걸 느꼈다. 사아버지의 서랍에서 발견된 마지막 파일. 정리하지 않은 방 한쪽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거기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붉은 줄로 봉해진 오래된 봉투. 사고 경위 기록 20년 전 교통사고 관련. 민호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사고. 민호가 대학 3학년 때 밤늦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충돌했던 그것.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가해자는 신원불명이었고 사건은 흐지부지된 채 마무리됐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진짜 반전이 드러났다. 봉투 안에는 경찰의 오래된 통보서와 누군가가 손으로 적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경찰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시 가해 차량은 고 박진욱 씨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민호는 숨이 턱 막혔다. 박진욱은 아버지였다. 메모는 그 밑에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민호야, 내가 망가질까봐, 내 꿈이 꺾일까봐. 그때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운전한 사람은 사실 나다. 민호의 손이 서류 위에서 덜덜 떨렸다. 20년 동안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가해자로 규정한 뒤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어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지 민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유산을 주지 않으려 했던 진짜 이유, 재산을 정리하고 보험까지 자신을 수혜자로 지정한 이유, 그 모든 건 한 가지였다. 혹시라도 사고의 진실이 밝혀져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버지는 끝까지 가해자가 되려 했고 끝까지 아버지로 남으려 했던 것이다. 육며느리를 의심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민호 자신. 서류에 남겨진 의도적인 오류, 기부 신탁, 재산을 나누지 않은 결정. 그것들은 모두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아버지가 준비한 장치였다. 즉, 며느리를 의심하고 재산 문제로 흔들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민호 자신이었다. 아버지는 오히려 며느리를 최대한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이 문서 곳곳에서 확인됐다. 7 마지막 여운 아버지의 음성 메시지. 며칠 후 보험사 직원에게서 고인께서 남긴 음성 기록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민호는 작은 방에서 혼자 그 파일을 재생했다. 남루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야,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짧다. 남는 건 원망도 재산도 아니다. 결국 사람을 붙잡는 건 미안함과 고마움뿐이더라. 잠시 숨을 고른 뒤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준비한 것들이 너희 둘에게 싸움이 아닌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 말과 함께 파일은 끝났다. 그날 밤 민호는 아내 지연과 조용히 마당에 앉아 있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아버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히 나 혼자 의심했더라. 지연은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아버님은 우리 둘 다 지키려고 하신 거야. 그리고 오빠한테는 마지막까지 말 못할 비밀이 있으셨던 거고.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둡고 깊은 밤하늘. 그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가 천천히 떠나는 것 같았다. 구 마지막 재반 전 아버지의 묘비 뒤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 며칠 뒤 묘지 정리를 하던 중 민호는 묘비 뒤편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엔 짧고 단단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야, 내가 어느 날 내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마라. 그날 밤 너를 위험에서 밀어낸 사람은 사실 나였다. 민호는 숨을 멈췄다. 가해자가 자신이라 했지만 마지막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 너를 위험에서 밀어냈다. 그건 사고 직전 민호가 탄 차의 운전대를 아버지가 직접 꺾었다는 뜻이었다. 즉, 민호가 가해 차량에 들이받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차를 밀어내며 대신 부딪힌 것이었다. 20년 전 사고의 진짜 희생자는 아버지 자신이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바람이 대나무를 스친다. 탁탁.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보다 아들의 미래를 먼저 걱정한 사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니었다. 진실을 끝까지 감싸 안고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말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남겨진 이들에게 뒤늦은 깨달음이 되어 돌아왔다.